당신은 혹시 지금껏 너무 잘해준 탓에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당신의 호의에 고마워하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마침내 당신을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실망감과 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잘해줄수록 이렇게 무시당하게 되는 걸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잘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해주는 것을 후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방법을 조금 다르게 바꿔야 할까요? 어느 작은 마을에 정혜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항상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녀의 도움에 고마워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가 한 번이라도 부탁을 거절하면 이번에도 해줄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도와준 일은 감사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혜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며 뒤에서 험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움을 준 것도 잘못인가? 그렇다고 나쁘게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 잘해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녀는 점점 자신감도 잃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 되어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한 번쯤 혹은 여러 번 정혜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친절과 호의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얻은 것을 덜 소중히 여기는 경향을 코스트 이펙트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쉽게 제공된 도움이나 자원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정혜가 처음부터 너무 쉽게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행동이 오히려 그녀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잘해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호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정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당신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나요?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 내가 제공한 도움과 호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내 가치를 스스로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정혜는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에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상황은 결코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그녀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번에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혜는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졌고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그녀는 무시당하고 비난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잘해주기만 하면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정혜는 우선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동경제학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이 투입한 노력이나 비용이 있을 때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 없이 얻어진 호의나 도움은 쉽게 잊히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정혜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들은 그녀가 제공한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혜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것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친절이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혜가 무엇을 달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녀의 호의를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정혜는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먼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전에 그 친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리해서 도움을 준다면 그로 인해 생길 부작용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혜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수락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먼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웃이 급한 부탁을 했을 때 정혜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부탁이 자신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도울 가치가 있는 일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혜는 도움을 줄 때 작은 조건을 더했습니다. 그 조건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정혜의 노력을 상대가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아이를 대신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그럼 아이를 데리러 오실 때 이따 저희 집 앞마당 정리를 도와주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조건은 단순히 정혜의 도움을 거래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녀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혜는 자신이 베푸는 도움과 호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조용히 도움을 주는 대신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부드럽게 알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움을 드리지만 사실 제 시간 관리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 조금만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작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그녀의 노력을 명확히 이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혜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부탁을 했고 그녀의 친절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타인을 도울 때 혹은 관계를 맺을 때 스스로를 조금 더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호의를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번에는 정혜가 이러한 변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정혜는 변화를 통해 단순히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로 중요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혜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감사보다 당연시되는 기대와 무시받는 자신의 노력일 때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철학자 칸트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 자신을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는 우리가 타인을 돕고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해의 변화는 칸트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타인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결심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정혜는 한 직장 동료와의 에피소드를 통해 새로운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그 동료는 평소에 정혜의 도움을 자주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 도움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료는 정혜 씨, 이번에도 자료 준비 좀 부탁해요. 당신이 더 잘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혜는 묵묵히 자료를 준비하며 스스로를 희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엔 함께 준비해 보실래요? 제가 자료의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이 단순한 대화는 그 동료에게도 정혜의 노력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동료가 처음으로 정혜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혜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상대방에게도 새로운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타인의 부탁과 기대를 어떻게 조율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한다면 결국 그 희생은 우리 삶의 무거운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적절히 조율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타인의 부탁을 받아들일 때 스스로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혜는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새로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정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는 내가 정말 단단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이번에는 정혜가 변화의 과정에서 배운 또 다른 교훈과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혜의 변화는 그녀의 내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는 곧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부탁을 기계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할 때는 정중히 거절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정혜의 동생이 그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가족 모임 전체 비용 좀 내줄 수 있어? 언니가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우리보다 더 형편이 낮잖아. 과거의 정혜라면 이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나누어 부담하는 게 어떨까?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짧은 대답은 가족들에게 정혜의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는 기색도 보였지만 결국 가족들은 정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모임은 각자 조금씩 기여하며 더욱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까지 도와주고 어디서부터 멈춰야 할까? 이 질문은 정혜 역시 스스로에게 던졌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심리학 관련 책과 자료를 찾아보며 자신만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며 진정한 사랑은 나와 타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롬의 말처럼 우리가 타인을 돕는 행위가 나 자신을 희생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나 배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혜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도움을 주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확인한다. 둘째, 상대방의 요구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핀다. 셋째,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익힌다. 정혜는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며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녀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빛을 발했습니다. 정혜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자주 그녀에게 부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료는 정혜의 변화를 눈치채고 이제는 쉽게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정혜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예전에는 부탁만 하던 내가 좀 미안했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정혜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새로운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동료를 격려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조언을 줄게요. 이 대화는 정혜가 자신의 변화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와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혜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와 방법들을 중심으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처럼 자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거절은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관계의 건강함은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와 균형을 맞추는 데서 비롯됩니다.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바꿔서 부르지만 혜리라는 여성은 항상 직장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미루더라도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료들은 그녀의 호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혜리 씨가 왜 그래요? 평소엔 그렇게 잘 도와주면서. 혜리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혜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하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심리 상담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았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도하게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변화는 나도 내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해리는 차근차근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작은 부탁들에서부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오늘은 당신이 대신 회의록 작성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해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제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는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해리는 이 한 문장을 말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점차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는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는 타인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처럼 경계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거절이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절은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부탁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울하거나 불편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타인의 필요만을 우선시하지 않았나요? 이제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은 냉정함이나 타인을 멀리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우리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거절의 중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자신만의 경계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계란 단순히 물리적인 선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지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경계 설정이 상대방에게 차갑거나 배타적으로 보일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는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에는 재준이라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재준은 평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팀 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렸고 모든 사람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일과 삶의 균형은 깨졌고 심지어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준 씨는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려 하시나요? 재준은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서요. 상담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재준 씨가 모든 걸 맡지 않아도 괜찮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 질문은 재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타인의 기대와 요청을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믿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을 얼마나 소모시키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재준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예스라고 답하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짧은 문장은 그에게 결정의 시간을 주었고 타인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조금씩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아도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의 핵심은 균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도함도 부족함도 아닌 적절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거나 반대로 아예 차단하는 것 모두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타인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자신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했나요?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경계를 세우는 것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지금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실 건가요? 경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는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타인과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경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타인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립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자기 보호에 그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경계를 지킬 때 스스로를 지키는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번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경계 설정은 단순히 타인에게 선을 긋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이자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 이 한 문장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존중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우리 각자는 누구에게도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질 때가 많지만 희생이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는 소모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칸트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주 겪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친구나 동료 혹은 가족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은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 남는 피로감이나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를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어 자신을 소진시키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건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이 누군가에게 거절로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더 큰 그림에서의 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자신을 아껴야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타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고 결국 더 나은 상호작용과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경계 설정은 그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방송의 주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세요. 이제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들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